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24강에서는 천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이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25강에서는 성간 물질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간 물질이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기체와 티끌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에 가까운 상태죠. 하지만 그렇다고 물질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는 사실은 성간 물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간 물질의 대부분은 성간 기체하고 성간 티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질량으로 한다면 99% 정도가 성간 기체고 1% 정도가 성간 티끌입니다. 그래서 성간 물질의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원자가 1개 정도. 사실 이 정도 하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별로 느낌은 안 오죠. 우리가 뭐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밀도가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진공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진공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진공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한테 핵심이 아니라 별과 별 사이에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는 기체와 티끌이라고 하는 성간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것이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중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성간 기체하고 티끌. 간략하게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면 성간 기체는 약 99% 정도 차지한다고 했었죠. 질량의 99%고. 근데 이 성간 기체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건 기본이 되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간 기체의 거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고요. 그 중에서도 수소가 비율이 가장 높고요. 보통은 원자나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간 기체는 특징이 뭐냐면 기체의 종류마다 기체의 특정한 고유 파장에서만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간 기체는 어떤 특정한 파장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성간 티끌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규산염이나 흑연 등이 얼음에 덮여 있는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질량의 약 1%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하지만 얘의 특징은 뭐다? 스펙트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간 기체는 특정한 파장에만 영향을 준다면 성간 티끌은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성간 티끌하고 성간 기체 중에서 성간 티끌부터 좀 자세하게 보려고 그래요. 성간 기체는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그래서 성간 티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두 사진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진의 중앙 부분을 보면은 어두운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 검은 영역이 생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만 별이 별로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우주 공간은 특정한 부분만 별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죠. 물리학적으로도 이상하고요. 안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냐면 이 검은색 영역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먼 별에서 빛이 방출되어 오긴 하는데 이 검은색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그 빛을 가로막아서 우리가 볼 때는 거기만 마치 별이 없는 것처럼 어둡게 보인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검은색 영역에 뭐가 있어요? 성간 티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빛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성간 소광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간 소광이라는 거는 성간 티끌이 별빛을 흡수하기도 하고 산란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간 티끌이 있는 영역보다 더 멀리에서 오는 빛을 보고 싶은데 그 빛이 성간 티끌에서 흡수를 당하거나 산란되니까 우리 쪽으로 오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꺾여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 별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고요. 그게 심해지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간 소광이라고 불러요. 그럼 성간 소광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성간 물질이 아무래도 풍부한 영역을 지나게 될 때 성간 소광되는 정도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은하의 구조를 보면은 은하면에 성간 물질이 풍부해요.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은하면이
위에서 보면 나선별 영역이죠. 거기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간물질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서 거기서 새로운 별이 잘 생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하면을 관측할 때 성간소광의 영향은 확실히 더 큽니다. 그리고 천체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성간소광의 영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주 공간 자체가 성간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그만큼 많은 성간물질을 통과해서 와야 되죠. 그래서 성간소광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볼 때 증가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1kp의 거리를 갈 때마다 약 1등급씩 더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간소광에 의해서만 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간물질이 아주 균일하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느 모든 영역을 봤을 때 무조건 1kp마다 1등급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간소광이 발생한 양을 정량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항성계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영역 안에 별의 개수를 직접 셉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영역의 밝기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암흑성운 버나드 68의 적외선 영상에서 가 영역은 성운에 가려진 영역이고요. 나 영역은 성운에 가려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럼 가 영역과 나 영역의 개수를 직접 세라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그러면 적어도 가 영역은 확실히 셀 수 있죠. 1개, 2개, 3개. 3개밖에 없어요. 근데 나 영역은 좀 많아서 잘 세야 되죠.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세보시면은 조심하게 잘 세보시면요. 총 몇 개가 나오냐면은 24개가 있습니다. 24개. 그래서 이 가지역은 암흑성운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성운이 존재해서 소광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나 영역은 성운이 없어서 소광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별들의 밝기를 모두 같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성계수법에 의거해서 L0분의 L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L0가 가 영역의 밝기, 그리고 나 영역의 밝기를 L이라고 하면 아까 구했죠. 3개고 24개였어요. 그러니까 8입니다. 8. 이 값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 영역의 곱보기 등급을 M0, 나 영역을 M이라고 했을 때 성간소광량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제 이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가 영역의 곱보기 등급과 나 영역의 곱보기 등급이 주어졌으니까 곱보기 등급의 변화량은 델타 M은 M0 빼기 M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간소광이 발생을 하면 그만큼 별빛이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급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M0에서 M을 빼줘요. 이게 바로 성간소광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유도했던 식이 있죠? 그래서 그 식을 지수 형태로 바꿔봤어요. 이게 포구순 방정식인데 지수 형태로 쓰게 되면은 L0분의 L 이게 10의 5분의 2승의 M0 빼기 M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알았어요? 아, L0분의 L을 우리가 8이라고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럼 로그 8을 뭐 계산기가 필요하지만 계산을 한다면 결국에는 곱했을 때 약 2.2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항성계수법을 통해서 알아낸 것보다 성간소광량이 2.26 등급이다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 우리가 뭐 사진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어떤 식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인 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거리 지수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리 지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세페드 변광성을 이용한다든지 주계열 맞추기법을 이용했을 때 결국에는 거리지수 공식에다가 계산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했잖아요. 어떻게 절대 등급을 알아내느냐의 어떤 방법의 차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성간소광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어떤 별의 곱보기 등급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간소광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해서는 성간소광에 의해서 나타난 효과를 없애줘야지만 실제로 거리에 따라서 나타난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성간 소각량에 해당하는 만큼 겉보기 등급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리지수가 증가하는 셈이죠. 왜?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거리지수니까. 그러니까 성간 소각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실제보다 거리가 더 멀게 측정되죠. 왜? 성간 소각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실제 겉보기 등급보다 이게 뭐가 됐어요? 겉보기 등급 스몰 m의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더 멀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식을 바꿔서 쓰냐? 거리지수 공식을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이 A가 뭐냐? 등급으로 나타난 성간 소각량입니다. 물론 사실은 이제 의미적으로 쓰면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원래는. 왜냐면 겉보기 등급에 대해서 관측관 값인데 성간 소각량만큼 빼줘야지만 성간 소각량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겉보기 등급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원칙인데 스몰 m 빼기 라지 m이라는 게 우리가 거리 지수라고 정의를 해서 우리가 쓴단 말이죠. 그래서 좌변을 스몰 m 빼기 라지 m만 남기고 이 a에 해당되는 거를 우변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쓰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성간 소각량까지 고려한 거리 지수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거나 할 때도 성간 소각량이 주어진다는 거는 이거를 반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성간 소각량이 반영되어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간 티끌의 영향 또 다른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성간 소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그냥 발생한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잘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파장에 따라서 성간 소각량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에가 0.44 마이크로미터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효과가 있죠. 파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같은 영역을 본 건데 점점점 어두웠던 영역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에서 성간 티끌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질수록 성간 티끌에 대한 영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성간 티끌에 의한 흡수와 산란이 적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긴 파장으로 관측할수록 관측되는 별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물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진 않은데 티끌의 입자 크기가 파장보다 작으면요. 이걸 레일리 산란이라 그러는데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반면에 입자의 크기가 파장보다 더 크면요. 파장하고 무관하게 미산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구름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주 공간에 있는 지금 이 상황처럼 입자의 크기가 파장보다 훨씬 작다.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레일리 산란이기 때문에 파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소각되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소각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알 수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죠.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성간 소각량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자외선 영역에서는 성간 소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적외선 영역에서는 성간 소각 효과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죠. 그럼 적외선보다 더 커지면 뭐 예를 들면 전파죠. 전파 같은 경우에는 성간 소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체 관측을 할 때 성간 물질의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최소한 적외선 아니면 전파 관측을 해야지 이 성간 소각에 대한 효과를 없애고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성간 소각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간 적색화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별빛이 실제보다 더 붉게 관측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간 적색화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간 물질에 의해서 별이 붉은색으로 보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붉은색이 아니라 별빛이 실제보다 더 붉게 보여진다. 다른 말로 실제보다 더 긴 파장의 영역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별빛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색깔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색깔의 빛만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파장의 빛이 있는데 가장 밝기가 더 밝은, 즉 에너지가 가장 큰 어떤 파장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긴 파장 쪽으로 이동해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란 소리예요. 그래서 선택 소광이라고 하는 건 적색 광자보다 청색 광자,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광자가 더 많이 산란이 되니까 관측자의 관측 방향에 따라서 천체의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별이 있어요. 왼쪽에. 근데 성간 티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이 산란이 된다? 짧은 파장이 산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측자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 상대적으로 별빛이 원래 빛보다 더 붉게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 그럼 어떻게 보여요? 이게 파란색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봤을 때? 이 성간 티끌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이거는 별빛을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선택 소광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별빛의 색깔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뭐 선택 소광이라 부른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선택 소광이라는 개념보다 고등학교 때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성간 적색화에서 바로 색지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색지수는 어떻게 달라져요? 관측된 별의 색지수가 실제 색지수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이유는 뭐죠? 자, 우리가 이제 색지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B 빼기 V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B 필터로 보는 등급, V 필터로 보는 등급 이렇게 해서 차이값으로 우리가 색지수를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성간 티끌에서 성간 소광이 발생하면요. B 필터로 봤을 때의 밝기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B 필터로 인해서 보게 되는 이건 등급이니까 값이 더 커지겠죠. 자, V 필터로 봤을 때도 별빛이 어두워지니까 등급이 더 커져요. 그런데 이 등급이 커지는 정도가 누가 더 크다? 그렇죠. 파장이 짧을수록 성간 소광이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B하고 V 중에 파장이 짧은 게 누구예요? B죠, B. 그러니까 얘가 더 성간 소광이 많이 됐어요. 그러므로 등급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B하고 V로 봤을 때 모두 어두워지기 때문에 두 값 자체가 모두 증가해요. 근데 그 증가량이 B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색지수는 B 빼기 V니까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색지수가 더 크게 나타난다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마치 B만 커진다든가 V가 감소했다든가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B하고 V 모두 이게 등급이기 때문에 둘 다 증가를 해요. 근데 증가량이 B가 더 크기 때문에 B 빼기 V 값이 더 커진 겁니다. 자, 사진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보인 거죠. 그런데 색초과를 보정하면 이렇게 보여요. 오른쪽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성간적색화 현상이 없다면 원래 별빛의 색깔들은 오른쪽 아래처럼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을 하면 성간적색화 현상 때문에 조금 더 붉게 보여지는 게 보이죠, 눈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간적색화 현상을 의미로만 접근했는데 우리가 수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수치로는 어떻게 쓰냐면 바로 색초과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관측된 별의 색지수하고 표준 색지수, 이 표준 색지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색지수입니다. 이론적인 색지수는 표면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표준 색지수는 분광형만 알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값입니다. 이론적인 값이에요. 스펙트럼을 촬영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표면온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분광형에 따라서 표면온도가 나와 있고요. 이 표면온도를 알면 색지수를 바로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표준 색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별들을 관찰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F0형의 별을 관찰을 하면요. 색지수가 0.33으로 나오지 않고요. 다른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값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표준 색지수하고 값하고 차이가 바로 색초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예를 들어 쓴 건 이거예요. G0형이 색지수가 0.86으로 관찰이 됐어요. 근데 지금 표준 색지수가 0.6이죠. 그럼 0.86에서 0.6을 빼니까 0.26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항상 관측된 별의 색지수에서 표준 색지수를 빼주는 거예요. 이건 정해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많이 쓰는 게 어떤 변화량, 예전에 이제 중력 이상도 그렇고요. 관측된 값에서 이론값을 빼주잖아요. 이런 경향들이 비슷해요. 이 색초가 똑같습니다. 실질대로 관측된 별의 색지수에서
표준색 지수를 빼주는데 이 값은 항상 무슨 값을 갖는다? 양수 값을 갖습니다. 왜? 관측을 통해서 얻게 된 별의 색지수는 항상 B필터가 V필터보다 B필터로 본 등급이 V필터로 본 등급보다 훨씬 더 증가량이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수를 갖고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성간 소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관측된 별의 색지수하고 표준색 지수는 같을 수는 있죠. 그러면 0이 될 수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0 이상의 값을 갖는 게 색초가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주 공간 안에 성간 물질은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색초가량이 0이 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CE라고 쓴 게 색초가고요. 색초가는 관측된 색지수에서 고유 색지수, 즉 아까 얘기했던 표준 색지수를 빼주는 값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이 식으로 전개하는 거는 약간 플러스 알파예요. 지금 교육과정상에서 교과서에서 이 서술이 되어 있는 교과서는 없는데 사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루긴 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금 플러스로 한번 이해해보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색초가는 관측된 색지수 빼기 고유 색지수, 즉 표준 색지수라고 했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관측된 색지수 뭐예요? B필터로 측정한 겉보기 등급과 V필터로 측정한 겉보기 등급의 차이고요. 고유 색지수라는 거는 결국 절대 등급의 차이예요. B필터랑 V필터로 본 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항을 해가지고 묶어줄 수가 있겠죠? B하고 B끼리 묶고요. V하고 V끼리 묶어요. 그러면 이거는 AB 빼기 AV가 되죠. 자, 왜 그래요? 자, 이게 이제 한 단계를 생략한 건데 그 단계를 한번 적어드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5 로그 아까 R이라고 썼죠. 여기서는 빼기 5 플러스 AV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거리지수 공식에서 그 성간 소강을 고려한 A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썼어요. 좌변이고 얘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쓴 게 우변이죠. 그러므로 여기도 똑같이 씁니다. 5 로그 R 빼기 5 A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다 약분이 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AB 빼기 AV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초가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성간 소강량, B필터 성간 소강량에서 V필터 성간 소강량을 빼줘도 색초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한 가지를 더해 보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성간 물질의 분포가 매우 불균질해요. 성간 물질 자체는 뭐 내가 360도 방향 회전한다고 했을 때 모든 방향을 봤을 때 같은 양의 성간 물질의 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별이 생기죠. 상대적으로 성간 물질의 양이 좀 더 많은 데서 별이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균질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각량을 가지고 실제 소각량으로 넣어서 계산하면 이게 틀리게 된다는 거죠. 즉 오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까 1kPa에서 1등급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건 평균 소각량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측할 때마다 무조건 적용하면 오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색초가하고 V등급 소각량의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V가 색초가량의 3배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경험적인 법칙이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더니 경험적으로 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별의 분광경을 파악을 해요. 그러면 표준 색지수를 얻었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은 관측한 색지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색초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색초가는 우리가 관측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색초가와 AV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AV를 거꾸로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색초가를 알았고 AV를 알았으니까 AB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AB하고 AV를 알면은 그 두 개의 차이값이 색초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한다? 색초가를 더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서 AV를 알고 그 다음에 AB를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 V등급 성광소가량이 색초가량의 3배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경험적인 법칙을 적용을 하고 별 나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별 나의 관측 색지수를 구해볼게요.
MB 빼기 MV죠. 그럼 4.0에서 4.2를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0.2고요. 자,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지금 별 나로부터 오는 빛만 성간물질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 별 가는 성간물질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가의 관측 색지수 값이 별 나의 고유 색지수하고 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별 나의 고유 색지수는 어떻게 구해요? 3.6에서 4.0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0.4가 됐어요. 자, 그러면 색초가를 구하면요. 공식에 의해서 0.2가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AV는 얼마다? 0.6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별 나의 V등급 거리 지수를 구하면요. 4.2에서 4.0을 빼주면 되죠. 왜냐하면 가의 거리가 10파섹이에요. 10파섹.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등급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2에서 4.0을 빼주면 0.2.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공식을 넣어요. 0.2는 5 로그 R 빼기 5 더하기 0.6이죠. 왜? 색초가가 0.2였으니까 AV가 0.6이 되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약 8.3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더 정확한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는요. 거리를 구할 때 성간소각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간소각량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 성간소각량이 얼마다라고 나온다든가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B필터하고 V필터에 대해서 따로따로 어떤 등급이 나온다면 이건 성간소각량을 갖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주어지면 반드시 거리를 구할 때 성간소각량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한번 다뤄보죠. 겉보기 등급이 성간소강에서 변하는 모습과 거리에 있는 기억 니은이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A값, 즉 성간소강량은 은하 원반에 위치한 니은에서 더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값은 B필터로 관측할 때 더 크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멀리 볼수록 더 커진다. 이런 경향들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성간물질이 없는 경우랑 있는 경우로 비교해보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복사의 세기 자체가 굉장히 줄었죠. 모든 파장에서 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관측된 별은 위의 그림보다 아래 그림에서 더 붉게 보이는 거죠. 성간적색화. 그 다음에 더 어둡게 보인다. 이건 성간 소각량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므로 성간 소각 효과 때문에 겉보기 등급이 더 커지니까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2번과 3번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거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교과서에 또 요 성운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성운들이 중3 교과서 과학책에 또 나오거든요. 하지만 지구과학2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암흑성운. 자, 뒤쪽에 있는 별빛이 어떻게 된 거죠? 차단이 된 건데 결국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용어로 치면 소광이 됐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별빛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말머리 성운, 버나드로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간 티끌의 성간 선택 소광에 의해서 청색으로 보여지는 성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별빛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이렇게 성운이 있어요. 여기 관찰자가 있으면은 이 별빛은 별빛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있으면은 약간 붉게 보여진다. 성간 적색화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내가 여기 있으면요. 성운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별빛을 본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게 되는 직접적인 대상들은 그 성운 자체를 보게 되는 거죠. 반사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산란이 짧은 파장이 많이 되니까 이거는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이게 반사 성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간 티끌이고요. 성간 기체는 우리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세하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성간 기체는요. 기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에너지 값이 다 달라서 특정 기체는 특정 파장에만 작용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수소가 많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H2 영역, H1 영역, 분자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H2 영역은요. 온도가 높아요. O형이나 B형별, 즉 온도가 높은 별에서 자외선이 방출이 되고요. 그 에너지 때문에 수소 원자가 완전히 전리가 된 겁니다. 이온화된 거예요. 그게 H2 영역이고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H 플러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H1 영역이 온도가 H2 영역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원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H1이라는 거는 H로 된 겁니다. 수소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보다 온도가 낮으면요. 분자 상태로 되어 있어 H2로 되어 있는 겁니다. 수소로만 제가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H2 영역, H1 영역, 분자온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온도는 누가 제일 높다? H2 영역이 가장 높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온도 자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H2 영역으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한다. 이거 알 수 있고요. 입자의 수는 어떻게 돼요? H2 영역으로 갈수록 입자의 수는 더 줄어듭니다. 밀도가 줄어드는 거죠. 같은 영역 안에서 밀도는 H2 영역으로 갈수록 줄어들고요. 구성원, 분자원은 H2, 그 다음에 H1은 수소 원자, 그 다음에 H2 영역은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전리된 수소입니다. 분자원은 H2, 수소 분자, H1은 수소 원자, 그 다음에 H2는 그 다음에 여기 전리된 수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간기체는 보통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선폭이 좁고 굉장히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H2 영역이 분자원보다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자원들이 보통 우주 공간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O형별, B형별이 있는 근처에서만 H2 영역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희미하게 나타난다. 자, 성간기체와 관련되어 있는 성운이 뭐다? 바로 발광성운입니다. 발광성운은 H2가 H1이다. 그러니까 H2 영역은 전리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전리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다시 이온화 상태에서 다시 중성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때 에너지 값의 차이가 H알파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H알파선이 해당되는 파장이 붉은색 혹은 분홍색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바로 발광성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간흡수선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별이 있고요. 별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우리가 관측을 하는데 여기 성간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어 써 있는 것처럼 제 영어로 좀 죄송한데 상대적으로 별빛에 의한 선들은 넓고요. 성간 그 물질에 의한 거는 좁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간기체에 의한 거는 좀 약하기 때문에 좁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간흡수선 뭐 크기는 우리가 교과서에 잘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간물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는 이제 은하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